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바와 같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강의가 처음이라서 다소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 차츰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별도의 휴강 없이 동영상을 강의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고소의 절차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고소의 절차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디까지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목차를 통해서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맵 화면을 봐주시면요. 지금 이번 학기 형사소송법 강의는 1장의 형사소송법 일반론, 2장의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및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제3장 수사의 단서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장 수사의 단서로 들어와서 수사의 단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1절에서 살펴봤고 2절에서는 적극적인 수사 단서, 즉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로서 어떤 두 가지를 크게 살펴봤습니다. 변사자 검시와 불신 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절 소극적 수사 단서, 즉 타인의 체험을 근거로 한 수사 단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째로 고소, 두 번째로 고발, 자수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 지금 지난 시간에 마지막 뒷부분에 고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첫째 고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고소권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소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고소권자로는 크게 피해자와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가 있다.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또 지정 고소권자 이렇게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소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바로 3번의 고소의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친고죄에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어떤 의미인지, 또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와 포기가 가능한 것인지, 또 친고죄에서 포기와 취소가 겹쳤네요. 5항에서는 포기를 생략을 하고 고소의 취소라고 봐주시고 6항에서 고소의 포기, 7항에서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고소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소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고소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고소장을 살펴보면요. 네, 모의 시험 기록에서 가져온 고소장이었는데 현금순이라는 고소인이 김갑동과 이을남 그리고 네이버 산이조와 카페의 닉네임 산장노인이란 불명의 그런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했고 죄명은 특수절도 등으로 했고요. 고소 사실을 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관계를 간단히 쓴 다음에 피고소인 김갑동과 산장노인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명예훼손, 그 사람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 김갑동, 이을남의 특수절도 이렇게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렇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한다. 이렇게 고소장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고소의 절차로 돌아와서요. 고소의 절차에서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은 고소의 기간입니다. 고소의 기간. 고소의 기간이 한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30조 1항은 친고죄에서요. 친고죄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판례는 고소기간에 대해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기간을 정해서 고소권의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이유가 그럼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이유가. 친고죄에 관한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가 일정의 장기간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친고죄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폐단이다. 이렇게 해서 6월의 기간을 둔 것이죠.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 6개월은 친고죄에 관한 것이고요. 비친고죄에 관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서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죠. 소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형 시험 같은 데에서 고소장이 등장을 하면 그것이 친고죄에 대한 고소인지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인지를 잘 살펴봐서 고소기간의 제한 6개월이 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고소의 방식은 237조 1항에서 고소 또는 고발은 고소도 그렇고 고발도 그렇고 서면이나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구술로서 고소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판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보통은 실무에서 서면으로 금방 봤던 고소장처럼 그런 서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속해서 237조 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금방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관련된 판례도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었죠. 그것이 꼭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망에서 보시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그렇죠.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고 판결로 재판 절차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유무가 소송법상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고소장이나 조서에 직접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면으로 할 때 또 구술로 할 때 고소장, 서면, 구술로 했을 때 조서에 직접 표시되어야 하므로 전화나 전보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고소는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없다고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술에 의한 고소는 조서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한편 238조에서는요. 고소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개정사항에 불구하고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이 과거의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어서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조사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법 하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로 분리가 되면서 그렇죠. 검사에게 주어지는 수사권이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지는 수사권이 있는데 과연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도 고소고발 사건을 이렇게 모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할 것인지는 다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것이 되고 개정법의 정신을 살리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렇죠? 과연 그 경우에도 다 송부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257조를 보시면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원칙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개정법에 따라서 고소고발 검사의 수사권이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항에 보시면 강의안의 5항 258조 1항에서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그러니까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또 공소의 취소를 하거나 공소의 취소는 또 앞으로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256조에 따라서 송치를 한 때 저희가 처음에 형사사건 절차의 개관을 공부하면서 검사의 사건 처리 내용을 공부할 때 등장했던 내용들인데 아마 아직 익숙치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런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고소인이나 뒤에 공부하는 고발의 경우에요.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 고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258조 2항은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6조의 처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조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조에서 대리고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고소와 고소 취소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띄어쓰는 게 맞겠네요. 하여금과 한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실무에 나가시면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조력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도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대리의 범위에 관해서는 의사를 대리하는 것이다. 즉 고소인의 의사표시의 결정 그 자체를 대리하는 것이다. 고소할지 말지를 포함해서는 의사대리설과 그렇지 않다. 그 결정은 고소인이 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대리하는 표시대리 한정된다. 이런 견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견해들이 대립되어 있죠. 자, 고소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소가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건 처리가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불가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죠. 나누는 것이 불가하다, 나눌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강의안을 봐주시면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다 라는 원칙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고소의 효력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나눠질 수가 없다는 원칙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인데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살펴보려고 볼 거고요.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문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48조에 의하면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42조에 의하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을 공부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이라는 객관적 부분이 나눠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뜻을 먼저 보시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고소한다 하더라도 나눠질 수가 없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를 보시면요. 2011년에 선고된 2011도 4451 판결을 보시면 죄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영리약 지유인 등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이런 범죄였는데요. 먼저 공소 사실을 봐주시면 피고인이 2010년 7월 25일 01시경 인천 계양구 무슨 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2시 30분경 새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편의점에서 43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주차장까지 끌고 간 다음 2시 반에 10분 좀 뒤인 2시 40분경 다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다른 빌딩 2층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는 게 범죄 사실입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을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보면 새벽 1시경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2시 30분경에 동네 다가구 주택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2시 40분경에 다시 같은 동에 있는 다른 빌딩 2층까지 끌고 갔다. 이 범죄 사실 중 이 항을 보시면요. 판시사항에 새벽 2시 40분경 같은 동에 있는 빌딩까지 끌고 갔다는 부분, 요 2시 40분 요 부분에 관한 범죄는 진술조서에 피해 사실의 고소로 볼 수 있는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술로 조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면 2시 40분의 범행은 고소가 안 된 것이냐? 자, 위 행위는 그 직전인 2시 30분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가구 주택 주차장까지 끌고 간 행위와 함께 일련의 약취행위를 이룬 것에 불과하므로, 즉 하나의 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일어난 이 범행의 내용이 하나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2시 30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조소를 통해서 구술을 고소해서 조서에 기재가 됐으면 2시 40분에 있었던 그 행위까지도 일죄의 그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2시 40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고소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친고죄인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지금은 그 성범죄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친고죄라고 본다면 여전히 이런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2시 30분과 2시 40분의 범행에 대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장에서 고소 사실에 대해서, 그죠? 고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고소장을 다시 봐주시면 고소장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면 고소 사실 있잖아요. 이 고소 사실이 불가분이라는 부분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내용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 고소 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판례는 2시 30분경에 있었던 약취행위와 2시 40분경에 있었던 약취행위가 모두 불가분이기 때문에 2시 30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 고소가 있었다면 그 고소의 효력이 나눠질 수가 없어서 2시 40분에 있었던 약취행위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이 판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조금 더 형법 총론의 죄수론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을 또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형법 총론상의 죄수론, 그죠? 일죄와 수죄, 그리고 어떤 일죄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를 아셔야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단순 일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방 공부했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 그럼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어떠냐?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수죄이지만 형을 과할 때 일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과형상 일죄로 취급되죠. 과형상 일죄의 구성 부분들이, 즉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부분들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예를 들면
사촌의 친족 관계에 있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배임죄가 상상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참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에도 해당되고 배임죄에도 해당되는 경우였는데 그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촌의 친족 관계에 있으면 상대적 친고죄에 의해서 고소의 효력 친고죄가 되는 거죠. 상대적 친고죄. 그런 경우 배임죄에 대해서만 기소하면 사기죄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사기죄와 배임죄를 다 고소했다가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면 배임죄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가 된다. 즉 과형상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전체 범죄에 효력이 미친다. 어떤 경우? 과형상 일죄 구성 부분들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도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참고 표시에 있는 판결을 보시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볼 수 있다. 한편 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서로 피해자 갑을 병을 모욕하게 되면, 그렇죠? 예, 하나의 문서로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여기서 갑도 모욕을 하고 을, 병 이렇게 세 사람을 모욕하게 되면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갑을 병의 모욕이라는 범죄가 저질러져서 갑을 병에 대한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갑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고소 취소를 하게 되면 을 또는 병에 대한 범죄 부분에는 고소나 고소 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갑에 대해서 고소하면 모욕죄, 친고죄니까요. 갑에 대해서만 고소 효력이 미치고 을병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거꾸로 또 고소를 갑을병을 다 고소했다가 갑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하면 갑에 대해서만 고소가 취소가 된 것이지 을병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과형상 일죄 일부분이 모두 친고죄인 경우에 피해자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런 견해가 갈려진다. 한편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이고 나머지 부분은 친고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행위로 모욕과 폭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비친고죄인 폭행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잖아요. 친고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폭행죄에 대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고소 취소하더라도 비친고죄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모두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그런 효력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4번, 5번, 6번 같은 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경우에 천천히 따져가면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는 어떠냐? 한 사람이 A죄, B죄, C죄를 범했는데 A죄, B죄, C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나 다른 일죄를 볼 수 없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사실에는 미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실체적 경합 관계는 따로따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까 2시 30분 사건, 2시 40분 사건과 같이 일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고소 사실이나 범죄 사실, 즉 범인이 불가분이라는 것인데요.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너무 길게 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일단 하나의 강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뒤에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고소장을 봐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이 다시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면 고소 사실 또는 범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분의 원칙이라 그러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이 피고소인들 있죠? 네, 범인들 김갑동이나 이일남이나
네이버, 산이조와 카페 닉네임 산장노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갑동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이 이을남에게도 미치고 이을남 만약에 둘이 공범관계에 있다 그러면요 미치게 되느냐 아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다음 강의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즉 범인이 불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